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정치부 김세호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올해가 한일 관계 정상화 50주년 되는 해인데 사실은 최근 몇 년 동안 한일 관계가 악화가 됐고 가장 큰 걸림돌은 위안부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 역대 최악이나 다름없는 그 한일 관계가 22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반전을 모색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그 최대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그 현재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외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박 대통령의 발언이 8차례 걸쳐 진행되어 온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장급 협의의 결과를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물밑 접촉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자 협의는 어느 정도 진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일본 측이 위안부 문제 해결에 근접한 제안은 그 2012년 3월 그 사사의 게니치로 외무성 차관이 들고 나온 이른바 사사의 안입니다. 이 안은 그 일본 총리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과 편지를 하고 또 이를 그 주한 일본 대사가 직접 전하며 그 인도적 조치를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 YTN 보도에 따르면 이 사사의 안에다가 그 아베 총리의 사과 특별 성명까지 넣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 같다고 전했는데요. 그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그 일본 측이 국장급 협의에서 위안부 타결의 전제 조건으로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 철거와 또 국제사회에서의 위안부 문제 제기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지금까지 알려진 우리 정부의 입장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그 피해 당사자들의 할머니의 입장이 피력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자, 김세호 기자, 최근에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상당수 보도를 보면 이 위안부 협상이 이제 구분응선을 넘었고 막판 절충을 이루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도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의 협상이 최종 단계에 있다고 밝힌 바가 있었죠. 하지만 정작 일본은 어떤 취지의 발언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위안부와 관련한 한일 간의 입장차가 워낙 크고 첨예하기 때문에 섣부른 예측이 쉽지 않다는 거죠. 정부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획기적인 타결을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0.1%의 차이를 두고도 협상이 결렬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얼마만큼 납득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것인가입니다. 모든 것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을 하는 것이지 80%, 90%가 됐다거나 구분응선을 넘었다는 식으로 도식화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정부는 현 단계에서의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체 협상 내용이 자체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단체들과는 지금까지 계속 접촉을 해오며 의견을 수렴해왔고 일본 측과 어느 정도 타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이 되면 이분들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는 21일 윤병세 장관이 이틀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외교수장으로서는 첫 일본 방문인데요. 윤 장관이 기시다 외무상과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주고받을 이 논의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 과거사 갈등을 푸는 핵심적인 고리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를 놓고 8차례에 걸친 국장급 협의가 있었는데 정부는 처음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도 어느 정도 태도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이 태도 변화를 준다고 해도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 위안부 피해자와 우리 국민들의 기대치에 얼마만큼 부합하느냐입니다. 이 부분 역시 정부의 커다란 고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더 주목할 부분은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이해 서울과 도쿄에서 각각 열리는 기념행사에서 양국 정상들이 전달할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들이 어떤 전환점으로 작용할지 그리고 위안부 문제 해결에 어떤 실마리를 제공할지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최근에 위안부 할머니 두 분이 같은 날 돌아가시고 이런 것처럼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이 생전에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을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좀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그 이달 초 일본 지식인 281명이 아베 총리의 70년 담화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그 일본 정부와 또 일본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지금이야말로 한일 양국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고령의 배춘희 할머니와 또 김묘한 할머니 두 분이 숨지면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할머니는 50여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살아 계신 동안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대 쟁점은 일본 정부의 진정한 반성과 책임 인정입니다. 지난 15일에도 위안부 할머니들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 조정 첫 기일이 열렸지만 일본 측은 불참했습니다. 소송에 긴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할머니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될 텐데요. 이 소송의 쟁점은 무엇이며 또 앞으로도 YTN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세우 기자, 소송 어떻게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하세요? 네, 일단 정리를 하면은 예.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적은 없었고 민사 조정을 신청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번 달과 다음 달 이 사건의 조정기일을 지난 15일과 다음 달 13일로 잡고 일본 정부의 기일 통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국제민사사법공조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일본 정부의 응소 의사를 타진했지만 일본은 두 차례 모두 서류를 반송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로 볼 때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 정부의 불참으로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건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고 이 재판을 통해 배상 판결이 내려진다 해도 이를 받으려면 일본 법원의 집행을 위한 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모두 10명입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 때문에 외교적인 차원에서 위안부 피해 보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정부가 과연 이번 협상 과정에서 얼마만큼 치밀하게 준비하고 일본의 억지 논리에 대응할 수 있을지도 꾸준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시청자들께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119 안전재단 UCC 공모전을 열었는데 여기서 우수상을 받은 작품 함께 보겠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스포츠24와 만나고 싶은 사람에 대한 원영아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시청자평가원 원영아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는데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밤,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틀고 가족들이 모여 시원한 수박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는 선선한 저녁이 그리워집니다. 이럴 때 시청자 여러분은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즐겨 보시나요? 아버지는 뉴스를 좋아하시고 어머니는 드라마, 어린이는 만화 영화를 보고 싶어 할 텐데요.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하나가 되고 즐겁게 시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스포츠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디어를 통해 시청자에게 전달되는 스포츠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은 직접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러 가지 않아도 더욱 가까운 화면으로 경기를 볼 수 있고 중계진의 자세한 해설을 통해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스포츠에서 보는 스포츠로 스포츠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여러 제약으로 인해 경기 전체를 보지 못하는 시청자를 배려해 하이라이트를 간추리고 이에 관한 해설을 곁들이는 스포츠 전문 뉴스 또한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스포츠24도 이러한 맥락을 갖는 프로그램입니다. 스포츠24는 주말로 들어서는 심야에 방송되고 있는데요. 스포츠 관련 뉴스를 전달하는 프로그램답게 활기찬 분위기와 빠른 리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일 방송에서 다룰 내용을 관련 하이라이트 영상과 함께 자막으로 구성해 약 1분여간 오프닝으로 보여준 부분은 매우 박진감 넘치는 오프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어질 내용에 관한 시청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는 있었지만 뒷부분에 이어지는 내용이 무의미한 번복으로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오프닝치고는 다소 긴 분량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고편과 같았던 오프닝 이후에 각 경기에 대한 하이라이트 영상을 조금 더 길게 보여주며 자세한 설명을 곁들였는데요. 이때 성우는 감정을 싣지 않고 담백하게 경기 내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경기 결과를 전달하기에 매우 적절했지만 스포츠 경기 특유의 역동성이나 활기를 표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24의 간판 코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3인의 프리뷰 3세판인데요. 한 주간의 주요 3경기의 결과를 3인의 스포츠 전문 기자가 예측하고 이에 관해 해석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코너는 다른 스포츠 관련 뉴스 프로그램에서 볼 수 없는 스포츠24만의 독특한 구성인데요. 전문가들의 해석이나 예측을 상기하면 시청자들이 각 경기에 더욱 몰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즐거운 스포츠 관람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다만 간혹 각 전문가가 정확한 데이터나 근거를 대지 않고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나 이른바 촉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어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대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방학을 맞이해 국토종단과 같은 도전을 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도전은 매우 큰 결심을 요하게 되는데요. 지난주 만나고 싶은 사람은 20대의 나이에 청년 모험가의 길을 걷고 있는 이동진 씨를 초청해 청년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이동진 씨가 도전자라는 이름이 쓰인 명함을 만들어 진행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명함이란 회사와 직책 등을 기재하는 것에 반해 이동진 씨는 도전자라는 자신을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단어와 자신의 꿈과 열정을 명함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각종 스포츠 대회뿐만 아니라 마음이 맞는 20대 친구들과의 모험과 영화 제작 등에 관한 이야기들은 이동진 씨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진행자들이 적절한 질문과 맞장구 등은 프로그램 출연자의 이야기를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함과 동시에 일반인 출연자들이 낯선 방송 환경 탓에 저지를 수 있는 긴장감에서 비롯된 실수를 상쇄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며 밝은 웃음과 상기된 표정으로 일관하는 이동진 씨의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의 청년들이 경제적 상황이나 미래의 걱정으로 꿈과 열정을 잃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은 이러한 현대의 청년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기사 내용을 오해할 수 있는 잘못된 화면 제공이 종종 나타나는데요. 시청자들은 좀 더 정확한 뉴스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16일 뉴스 출발 3부 헤드라인 두 번째 아이템인 최경환 메르스 사태 확산되면 추경 확대 관련 기사를 전하면서 사용된 화면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도로를 비춘 블랙박스 영상으로 10여 초 정지된 채 방송됐습니다. 이 영상은 바로 다음 아이템의 헤드라인 영상이었고 네 번째 아이템인 국회법 정부 이송, 청와대 거부권 시사에 나온 영상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도로 블랙박스 화면에서 블랙 화면으로 이어서 해변 화면 순서로 나오더니 곧바로 해당 영상이 나오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아베 전후 70주년 담화에 반성 포함될 것 관련 기사를 전하면서 앵커가 머리를 숙여 원고를 읽는 장면이 화면에 노출됐습니다. 아마 준비된 관련 화면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일어난 진행상 실수 같은데 어색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 15일에는 3차 감염 일단락 분위기, 4차 감염이 관건이라는 기사와 관련해 취재기자 출연이 있었는데 화면에 사용된 자막이 크기만 달리해 2개로 표기되다가 3초 뒤에 위에 작은 자막이 사라지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실수는 뉴스의 완성도를 떨어뜨리고 뉴스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철환 동국대학교 교수로부터 청소년 보도의 문제와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의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2명의 비범한 청소년에 대한 보도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솔로 강아지 시집 중 학원 가기 싫은 날이라는 시에서 시인은 엄마를 씹어먹어 가장 고통스럽게 라고 표현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 시집을 전량 회수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버드와 프린스턴 대학을 동시에 합격했으며 페이스북 창립자 저커버드가 만나보고 싶다고 한 미국 유학생의 경우 실제로는 다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두 사건의 당사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입니다. 언론이 미성년자에 대해 보도를 할 때 성인과는 달리 보호를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언론의 갑작스러운 관심과 비난을 청소년기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우며 이는 이들의 일생의 트라우마가 될 것으로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언론이 청소년을 주제로 보도할 때 순수, 안전, 비범함에 주목합니다. 따라서 순수하지 않은 성적 일탈이나 성피해자나 안전이 위협받는 폭력이나 왕따 문제, 천재에 해당되는 특출한 능력이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 비교적 빈번하게 뉴스 스토리로 제시합니다. 문제는 청소년을 부정적으로 다룰 때는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섬세하게 다뤄야 하는데 언론은 오히려 이들에게 아픔을 가하는 보도가 다수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학원 가기 싫은 날의 시인에게는 언론에서 인터넷 댓글에 나온 의견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전달하긴 했지만 천재도 좋지만 정신과 치료부터 받아야, 사이코패스, 사탄의 영을 받은 시라는 잔인한 말을 공중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천재 수학자 소녀로 언론에서 보도한 경우에는 물론 본인의 잘못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친구들의 입을 통해 과거 행적도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다든가 전형적인 리플리 증후군으로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 보도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보도 방식입니다. 이들 청소년의 삶을 살펴보았을 때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잔혹성의 표현 문제나 미국 명문대 합격증 위조의 문제를 넘어서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학원 가기 싫은 날의 시에서 얼마나 초등학생이 학원에 억지로 가기가 싫었으면 이럴 시를 썼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부모가 모두 일해야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 현실에서 방과 후 아이들을 돌보는 사회적 방식이 사교육인 학원 외에 의지하는 것 외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정부의 지역사회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론이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입니다. 또한 미국 명문대의 졸업장과 해외 유명 기업인과의 관계 내지는 친분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한 개인을 평가하는데 그 무엇보다 크게 작용하는 현실이 있기에 위와 같은 소동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언론이 문제 제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러한 고정관념적인 평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향후 청소년을 부정적으로 보도할 때 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여기서 더 나아가 겉으로 드러난 청소년의 문제 말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더욱 천착하여 대안을 생산하는 것이 언론의 무거운 책임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